나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내 아들에게조차 내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들은 내가 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고 믿었고,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들이 며느리의 부모님을 소개해 주겠다며 나를 초대한 그날, 나는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여성처럼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보여주었다.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해야 할 사람들의 말과 눈빛, 태도는 내 새로운 사돈의 진짜 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순간은 내가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내 진짜 정체를 밝혔을 때였다.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그야말로 천만금을 주고도 못 볼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제 이름은 김은주, 58세이며 상상하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의 전무이사로서 15년 넘게 월 4천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과 주식, 탄탄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대저택에 살고 고급 차를 몰며 비싼 보석을 과시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같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7년 된 평범한 국산차를 몰고 있죠.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돈을 아껴야 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가 과시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이제 34살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월급을 받는 행정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알길 바랐고 정직하게 번 돈 한 푼 한 푼의 소중함을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제 은행 계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길 바랐죠. 그리고 그 방법은 통했습니다. 지훈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 자신의 경력을 쌓았으며 2년 전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여자 수진이와 결혼했습니다. 보이는이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중한 미소에는 어딘가 꿰뚫을 수 없는 거짓의 막이 있는 것처럼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께서 서울에 오셨는데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토요일에 수라온에서 저녁 식사 예약했어요. 수라온,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레스토랑 중 하나. 에피타이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하루 일당보다 비싼 곳. 그분들이 나에 대해 뭔가 아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소박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박하다는 단어는 마치 변명처럼 거의 부끄러움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겠다, 지훈아. 그곳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하지만 과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벽에는 비싼 그림도 디자이너 가구도 눈에 띄는 명품도 없었습니다. 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어쩌면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이 소박한 여자를 만나길 기대한다면 저는 바로 그런 여자를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연기를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는 제 옷장에 있는 질 좋고 단정한 옷 대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일을 할 때
입으려고 보관해둔 낡고 색이 바랜 옷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태도 없는 회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얼룩이 있는 옷이었죠. 닳고 광택도 없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습니다. 화장도, 보석도, 심지어 시계도 차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삶에 패배한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잊히기 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낡고 색이 바랜 캔버스 가방을 들고 그 안에 연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신용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칸에는 제 블랙카드를 숨겨두었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한도를 가진 법인카드였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은 안전장치였습니다. 택시는 저녁 8시 정각에 저를 수라운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제 옷차림을 보고는 그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이죠.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밝혀진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우아한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샴페인 잔이 황금빛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편에 서 있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 반짝이는 보석을 한 수진이가 눈부시게 서 있었고 테이블에는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잘 감추지 못한 경멸의 눈빛으로 말이죠. 저는 사람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지훈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뻣뻣하게 안았습니다. 물론 와야지, 아들. 이런 자리를 어떻게 놓치겠니? 수진이가 다가와 제 뺨에 빠르게 입을 맞췄습니다. 와주셔서 기뻐요, 어머님. 그녀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쪽은 지훈 씨 어머니, 김은주 여사님이야. 최진석 회장과 윤서연 여사. 지훈이 말로는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가라고 했고 어머니는 대부분의 노동자 월급보다 비싼 입장료를 받는 자선 갈라를 주최하는 종류의 자선단체에 관련된 사교계 명사였습니다. 최 회장은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힘없이 짧게 잡을 뿐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만 까딱하며 제 옷과 가방, 머리를 훑어보았습니다. 3초 만에 평가가 끝났죠. 꽉 담은 그녀의 입술에 그 판결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자신에게서 가장 먼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식기, 크리스털 잔, 리넨 냅킨, 중앙에는 신선한 난초 장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웨이터가 고급스러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열고 이해하기 어려운 척했습니다. 온통 어려운 한자랑 영어네요. 일부러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여사는 최 회장과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죠. 저는 시선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는 웨이터를 불러 저를 위해 주문했습니다. 전체는 간단한 샐러드로 주시고 메인 요리는 닭가슴살로 주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말했습니다.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거예요. 지훈이는 불편한 듯 다른 곳을 보았고 수진이는 불필요할 정도로 자신의 메뉴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최 회장이 병당 30만 원짜리라고 굳이 언급한 비싼 보르도 와인이었죠. 하지만 한 푼도 아깝지 않지. 윤 여사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정을 위하여
우정이라는 단어 앞에 있던 미묘한 망설임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침입자이자 감내해야 할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초반의 대화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삶과 직장, 아파트에 대한 피상적인 질문들이었죠.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의 역할을 연기하며 반쯤은 진실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로 일하신다고요? 윤 여사가 섬세하게 안심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네,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녀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은 마음에 드세요? 그냥 직업이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이죠, 물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노동의 존엄성이 중요하죠. 최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말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다고요. 네, 거의 20년 동안 같은 곳에서요. 안정적이시네요.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줬잖아요.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좋은 덕목이죠. 그들의 태도는 명백한 선심쓰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제 분수를 넘어선 것을 탐하지 않는다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제 간단한 샐러드는 다른 사람들의 정교한 전체 요리보다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또 하나의 계산된 작은 굴욕이었죠. 두 분 제주도 여행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화의 초점을 바꾸려 물었습니다. 윤 여사는 신이 났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유럽에 있었죠. 제주도에 작은 별장이 있거든요. 대단한 건 아니고 박내 갯자리지만 바다 전망이 기가 막혀요. 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3주 동안 머물렀는데 더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음 주에 도지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요. 빠질 수가 없었죠. 모든 단어는 우리 사이의 벽을 쌓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돈, 인맥, 소유물에 대한 모든 언급은 거리를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요?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여행 자주 다니세요? 별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다른 도시에 사는 동생 보러 가는 정도예요. 아, 버스 타고요? 보통은 그렇죠. 윤 여사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언급한 듯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저녁 식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사교 행사, 해외여행, 최근에 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제게 관심을 보이는 척 질문을 던졌지만 제가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고 가끔 화제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의 예를 따라 저에게 말할 때 똑같이 선심 쓰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메인 요리와 디저트 사이에 최 회장은 대화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지훈이에게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을 존경해요.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요.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의 거짓 공감은 거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계산적인 눈 뒤에 있는 생각들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자원도, 인맥도 없는 여자. 그리고 지금 지훈이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랑 결혼해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유망한 경력을 쌓고 있는 걸 보면요. 그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제 처지를 벗어났다는 것을 아는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었죠. 마치 제가 동시에 감사하고 위축되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네, 네.
열심히 일했죠. 최 회장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인맥을 갖고 올바른 집단에 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수진이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었죠. 지훈이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지훈 씨가 태산그룹과 계약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준 거지. 최 회장이 거짓 겸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실력이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새 가족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교한 초콜릿과 이국적인 과일 디저트를 받았습니다. 제 앞에는 간단한 바닐라 푸딩이 놓였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가벼운 걸로 골랐어요. 윤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진한 디저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를 모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선심쓰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잔인함이었습니다. 참 사려 깊으시네요.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 윤 여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랑 수진이가 곧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생각에 정말 신이 나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아들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그 선언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건 윤 여사가 내린 결정이지 젊은 부부가 내린 결정은 아닌 듯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할 겁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벌써부터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일찍 서두르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배타적인 학교, 6살짜리 아이들이 정식 만찬 예절을 배우는 곳. 그런데 어머님은요? 그녀가 눈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일해야죠. 아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은퇴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 여사의 미소가 마치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넓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인데요. 그녀가 포크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손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님이 걱정되더군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은 마치 사업 회의를 시작하려는 듯 허리를 폈습니다. 지훈이는 혼란스러운 듯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무릎 위에 냅킨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신다고요? 저는 순진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네. 윤 여사가 거짓 모성의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우리 모두 나이를 먹잖아요.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머님의 재정 상황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요. 최 회장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기만 하죠. 의료비, 주거비, 모든 게 비싸져요. 그리고 자원이 제한된 분에게는 이것이 미래의 지훈이와 수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윤 여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이 저녁 식사에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요. 제가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아들이에요. 윤 여사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죠.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남편과 저는 그것이 지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방해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장모님, 제발요. 지훈이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괜찮단다, 얘야. 윤 여사가 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우리가 모두 당신의 안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야.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 회장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입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 말씀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소에게 재정 지원이죠. 그가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약간의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수입에 보탬이 되고 지훈이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수 있죠. 윤 여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희는 월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에겐 큰 돈이 아니지만 어머님께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웃음을 참기 위해 거의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50만 원. 제가 생각 없이 한 번의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항상 대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윤 여사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확히는 교환이 아니라 상호 이해에 가깝죠. 어떤 종류의 이해 말씀이신데요? 최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는 어머님께서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전통과 사교계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돈을 주고 사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부적절한 존재로 아들과 며느리의 우아한 삶에 창피를 주지 않도록 말이죠. 다시 말해 제가 천천히 번역했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길 원하시는군요. 윤 여사는 감히 모욕당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모두가 이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각자의 적절한 자리를 찾길 바랄 뿐이에요. 제 적절한 자리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마치 제가 마침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한 것처럼 외쳤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항상 지훈이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이가 수진이와 결혼했고 저희 세계로 들어오면서 어떤 기대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지훈이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필요 없어요. 제 어머니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아니지 얘야. 윤 여사가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린 단지 실용적이고 앞을 내다보려고 하는 것뿐이야. 웨이터가 다가와 커피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제게 묻지도 않고 모두에게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 전체를 요약하는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제 취향, 제 의견, 제 바람은 무관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윤 여사는 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제 계좌로 돈을 조심스럽게 이체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마도 더 좋은 옷을 사거나, 그녀는 제 낡은 원피스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약간 개선할 수도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는 계속 초대할 거예요. 그녀가 관대하게 덧붙였습니다. 생일이나 아마도 명절에는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접시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들의 위장된 뇌물을 받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의 조종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연극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혼란,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새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말이죠.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설탕도 넣지 않은 커피를 젓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 윤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에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재편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월 50만 원이라. 제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윤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기쁘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그 특정 금액에 도달하셨나요? 어떤 생활비 계산에 근거한 건가요? 최 회장은 그 질문에 약간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저희가 적절하다고 관대하다고 생각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훈이와 수진이 신혼집 계약금으로는 얼마를 주셨나요? 제가 알기론 그 아파트 단지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하던데요. 맞죠? 윤 여사는 화제가 바뀐 것에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5억 원을 줬어요. 결혼 선물로요. 5억 원이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간 신혼여행은요? 산토리니 고급 패키지가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어디서 읽었는데요. 사실 3천만 원이었어요. 윤 여사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정정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총에서 젊은 부부에게 5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신 셈이네요. 최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린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니까요. 물론이죠. 물론. 제가 동의했습니다. 단지 흥미로운 단어 선택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자식들에게는 투자를 하고 불편한 어머니는 월 50만 원에 처리하려고 하시는군요.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여사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턱을 굳게 다물고 와인잔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울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제 아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은주 씨, 윤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의도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군요. 우린 단지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도움이라 제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단어가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참 흥미롭네요. 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제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밤새 연기했던 소심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깨는 펴지고 턱은 살짝 들렸으며 눈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 여사와 최 회장은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년 전 한 다국적 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월세방에 살았죠. 공과금을 내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훈이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야기의 그 부분은 알았지만 아마 세부 사항은 몰랐을 겁니다. 아이의 아빠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등을 돌렸죠.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윤 여사는 잠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렇게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는 출산 마지막 날까지 일했습니다. 출산 후 2주 만에 복귀했죠.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에는 이웃이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공부를 했죠. 야간 과정, 자격증, 공공도서관에서 배운 외국어. 이 모든 것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이사에서 전무로요.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 여사는 이 이야기로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는 듯 여러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윤 여사님, 최 회장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보너스, 이익 분배금,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4천만 원입니다. 지훈이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포크는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는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연간 약 5억 원에 해당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것만으로도 70억 원이 넘는 수입이죠. 그 돈의 대부분이 들어간 투자는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윤 여사는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는 최 회장님과 윤 여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버신다고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덜 벌었지. 아마 이 3천만 원 정도. 최 회장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만큼 번다면 그런 아파트에 살 리가 없어. 그렇게 입지도 않을 테고. 네, 이렇게 입지는 않겠죠. 제가 낡은 원피스를 가리키며 말을 마쳤습니다. 아, 하지만 이건 오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할까요? 당신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늘 밤 가난한 척 연기했다는 말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부 칸에서 아까 보여줬던 기본 신용카드가 아닌 제 이름이 은색으로 새겨진 무광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은주, 전무이사. 저는 그 카드를 윤 여사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인생에서 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당신들의 관대한 월 50만 원 제안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턱을 굳게 다물고 와인잔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울기 직전인 것 같았고 제 아들 지훈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왜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애정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며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야. 네, 어머니의 부에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길을 개척하길 바랐어. 노동의 가치, 끈기, 겸손의 가치를 이해하길 바랐단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어머니를 평범한 행정직원으로 생각하게 두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지금의 너를 보렴. 5등으로 졸업하고 너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잖니. 내가 모든 것을 은쟁반에 담아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최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평정심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놀랍군요. 하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불편한 어머니를 푼돈으로 떼어내려 하고 자기 아들을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요. 그게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최 회장님, 윤 여사가 이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였어요. 우리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 연극을 꾸민 거예요. 나쁘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속물, 편견에 가득 찬 조종하는 사람으로요. 저는 당신들을 아무렇게도 보이게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손님? 네, 누군가 말하기 전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웨이터가 물러나자 저는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단계의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의 가치가 은행 계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존경심을 돈으로, 존엄성을 재산으로, 사랑을 비싼 선물로 측정하죠.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최 회장이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몰라요. 아니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우리를 모르는 거죠. 윤 여사가 자세를 조금 고쳐 잡으며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악당처럼 보이게 하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이라고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당신들이 했죠. 당신들이 제게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요리를 권했고, 당신들이 저를 위축시키려고 제 앞에서 사치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당신들이 제게 아들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돈을 제안했어요. 웨이터가 작은 은쟁반의 계산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이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계산서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총액은 거의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블랙카드를 쟁반에 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최 회장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초대했으니까요. 이 교육적인 밤에 대한 제 기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웨이터가 제 카드를 들고 멀어지는 동안 저는 아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한 번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속이려던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렴. 네가 오늘날의 너처럼 근면하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남자가 되길 바랐어. 지훈이는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작은 아파트, 평범한 옷, 소박한 휴가, 전부 선택이었다는 거네요. 전부.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명품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 가치를 갖기 위해 부를 과시할 필요가 없었단다. 윤 여사가 마르고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편리하네요. 마치 겸손의 성녀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들을 속인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의 차이점은 윤 여사님, 당신은 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 신중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제 카드와 영수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명하고 넉넉한 팁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제안한 합의에 대해서 말인데요. 제가 카드를 챙기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역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진정한 존경심으로 대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어디로 와야 하는지 알지? 난 항상 널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조건 없이, 합의 없이, 조종 없이, 오직 진정한 사랑만으로. 수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에 대해서, 오늘 밤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을 판단하려 했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혼란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부모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 수진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너에게도 교육적이었기를 바란다. 저는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최 회장님, 윤 여사님, 한 가지는 맞으셨어요.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자유,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을 자유, 인정을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그 모든 부를 가지고도 당신들이 여전히 너무나 가난하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우아한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고개를 든 채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따르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제 평범한 옷에 대한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방금 1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지불하고 여왕의 위엄을 지닌 채 나가는 여자에 대한 호기심의 시선이었습니다. 보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노출되었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택시는 저를 제 아파트 건물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야간 경비원인 박 기사님이 늘 그렇듯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 기사님. 많은 것을 깨닫게 된 밤이었어요. 그는 제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소를 지으며 잡지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날 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신발을 벗고 캔버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평소에 입던 평범한 옷들을 옆으로 밀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제 임원용 정장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수트, 실크 드레스,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구두들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김은주의 모습이었죠. 저녁 식사에 입었던 낡은 원피스를 벗어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하며 쌓인 긴장을 씻어냈습니다. 그 후 제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작은 사치인 부드러운 면 파자마를 입고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소박한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편안하지만 고급스럽지는 않은 가구들, 중간 크기의 텔레비전, 최신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비싼 예술작품 대신 액자에 담긴 몇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훈이가 자라는 모습이었고 제 드문 여행 사진 몇 장도 있었습니다. 이곳 어디에도 한 달에 4천만 원을 버는 여자를 암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이 소박함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완전히 연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라고 한 푼 한 푼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사치보다 평화를, 과시보다 평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받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혼란, 고통, 그리고 감탄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한다.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밤이었지. 왜요, 어머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100만 불짜리 질문, 말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게 별로 없었단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아직 내 경력을 쌓고 있었어. 정말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건 네가 16, 17살쯤이었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우리만의 생활 방식이 있었고 모든 걸 바꾸는 게 불필요해 보였어. 하지만 그 후에 제가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결혼했을 때는요? 왜 비밀을 지키셨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쩌면 내 이기심이었을지도 몰라.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알게 되면 우리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웠어. 네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리고 네가 내 어머니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단다. 상대방에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 전부 계획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초대하고 수진이 부모님께 내가 소박하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반발했어.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지. 지위도 인맥도 돈도 없는 사람을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군요. 지훈이가 씁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간단히 동의했습니다. 실패했지. 더 많은 침묵. 수진이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님 행동과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창피해하고 있어요. 너는 어떠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충격받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감명받고 모든 감정이 동시에 들어요. 마치 평생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같은 사람이야, 지훈아. 단지 네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은행 계좌를 가졌을 뿐이야. 하지만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비밀스러운 삶이에요. 다국적 기업의 전무이사, 임원회의, 출장,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년간 저는 제 두 세계를 조심스럽게 분리해 왔습니다. 임원 김은주는 사무실에 머물렀고 소박한 어머니 김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분리가 있었어. 아마 필요 이상으로 컸을지도 몰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너에게 달렸어, 아들. 너와 수진이에게. 사돈댁은요. 레스토랑에서 분노하며 나가셨어요. 지훈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고 했고 윤 여사님은 차 안에서 제가 덫을 놓았다고 울었대요. 저는 아이러니에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대우받았다고 모욕감을 느끼다니 참 흥미롭네요. 우리에게 지원을 재평가하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이가 계속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재정적 협박이지.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통제수단. 아마도요. 지훈이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머니, 오늘 밤 이후로 제가 예전처럼 그분들과 그렇게 얽히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지금 당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최 회장님과 윤 여사님은 수진이의 부모님이야.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했든 어떤 식으로든 항상 내 삶의 일부가 될 거야. 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복잡해. 사람들도 복잡하고 완전히 좋거나 나쁜 사람은 없어. 어쩌면 오늘 밤이 솔직한 대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상대방에게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랑 통화하고 싶어 해요.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전화가 넘어가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몇 시간 동안 운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아. 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요. 그럴 필요 없다.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의 행동에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제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동참했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수진아.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녀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래? 제가 부드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밤 네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뭘 할 것이냐야.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요.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 감동받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렴. 제가 제안했습니다. 큰 선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웨이터, 경비원, 택시 기사를 대하는 방식, 너보다 가진 게 적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 네가 하는 가정들 말이야.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정말로 죄송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요. 알고 있단다, 수진아.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이야. 그 후 2주 동안 저는 이상한 림보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여파는 마치 물에 돌을 던진 후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천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 제 경력, 재정 생활, 수년간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며 이제서야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된 공백을 채우려는 듯 했습니다. 왜 계속 이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가 한 통화에서 물었습니다. 도심의 펜트하우스를 쉽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지.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항상 충분했어.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걷기 좋아하는 공원과 가깝고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바꿔야겠니? 하지만 저렴한 휴가, 값싼 식당, 백화점 옷은요. 저는 그가 전화로 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고,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팔았고, 옷은 나를 적절하게 입혀줬어. 중요한 건, 지훈아,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상대방에게서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항상 돈이 더 많으면 당연히 모든 것에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소비를 의미하고 개인의 가치는 소유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야. 수진이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죠. 그녀는 저녁 식사 3일 후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꽃을 들고 왔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아마도 골랐을 비싼 장미나 이국적인 난초가 아닌 소박한 데이지였습니다. 우리는 제 작은 베란다에 앉아 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곳 정말 좋네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늑해요. 고맙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안식처야. 그녀는 손에 든 컵을 돌리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해요. 항상요, 저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여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지만 이제 그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사람. 부모님이 설정한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사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부모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이 트로피처럼 전시하는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서요.
올바른 종류의 학교, 올바른 종류의 친구들, 올바른 종류의 관심사, 그리고 지훈이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첫 번째 반항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클럽 친구의 아들, 우리 세계의 누군가와 결혼하길 기대하셨죠. 지훈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다른 무언가를 봤어요. 가식이 없고 진솔하고 성이나 은행 계좌가 아니라 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내 부모님이 그를 돕도록 내버려 뒀잖아. 제가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님을 통한 계약, 집계약금, 신혼여행.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 가족의 통용화폐일 때, 재정적 도움이 그들이 표현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일 때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 연결을 대신하는 돈, 진정한 취약성 대신 비싼 선물.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의 밤 이후로요? 부모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주시던 월 생활비를 끊으셨어요. 지훈 씨는 우리가 그걸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제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안도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돈에는 항상 말하지 않은 기대, 보이지 않는 끈이 따라왔거든요. 저는 그녀의 자기인식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에 대해, 어머님의 이야기에 대해 알고 나니 제 문제들이 거의 부끄럽게 느껴져요. 제 말은 어머님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놀라운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불평 한마디 없이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으시고요. 여정을 비교하지 마라. 제가 조언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도전, 자신만의 넘어야 할 산이 있는 법이야. 수진이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사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 신경 써.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신경 쓰지. 차이점은 내가 특정 사람들, 내가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더 신경 쓰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는 덜 신경 쓰고 우리는 그날 오후 2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날 때 그녀는 저를 안았습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포옹이 아니라 진심 어린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아주셔서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넘어 성장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제가 포옹에 답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윤 여사에게서였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신라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우아한 호텔 중 하나였고 제 영역이 아닌 윤 여사의 영역이었습니다. 잠시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답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 위압적인 임원복도 평소의 평범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잘 재단된 바지, 심플한 실크 블라우스, 질 좋은 가죽 신발,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신라호텔 커피숍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정장을 입은 웨이터들, 윤 여사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아주 잠깐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결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불확실성. 은주 씨,
그녀가 제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윤 여사님. 제가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웨이터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윤 여사는 얼그레이 차를, 저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윤 여사는 무릎에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몸짓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만남을 원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윤 여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레스토랑에서의 밤에 대해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가정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게 유쾌한 경험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 우리 딸 앞에서 그런 식으로 노출된 것은 굴욕적이었어요. 저녁 내내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진 않았겠죠. 제가 조용히 지적했습니다. 윤 여사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문이 나왔습니다. 윤 여사는 차를 조금 마신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단지 지위와 돈에 집착하는 피상적인 사교계 명사라고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머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보통은 그렇죠. 윤 여사는 컵을 조심스럽게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외모가 전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상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사적인 졸부셨죠. 어머니는 지위, 올바른 주소, 올바른 학교, 올바른 인맥에 집착하셨고요. 그것이 몇 가지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같은 것이라고 믿도록 길러졌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존경심은 은행 계좌에 달려 있고 우정은 전략적 동맹이며 결혼은 자산의 합병이라고요. 그런 가치관에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 없으세요? 가끔은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순간들, 의심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제가 배운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부자를 정중하게 대하고 문을 열어주고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을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왜 제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윤 여사님,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무엇을요? 당신 같은 사람,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 필요 없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고요. 저는 그녀에게서 그런 취약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세련된 외관 너머의 근본적인 불안감, 조심스럽게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윤 여사님. 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돈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배웠어요. 편안함, 안전, 어떤 자유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심, 진정한 연결, 내면의 평화는 살 수 없죠. 윤 여사는 오랫동안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새롭고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있잖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았을 때 초기의 분노와 수치심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뭔지 바로 알 수 없었죠. 그게 뭐였는데요? 질투였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 단어는 발음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당신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요. 물론 당신의 자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방식에 대한 질투였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제 재정 상황을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걱정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녀가 안다면 얼마나 많이 제 선택과 동기에 의문을 품었는지. 자유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대안, 즉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감옥 같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오죠. 윤 여사는 생각에 잠겨 찻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여러 번 다퉜어요. 꽤 격렬하게요. 그는 우리가 지훈이와 수진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요? 저는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이미 오래전에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를 부분적으로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놀라게 한 진정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윤 여사님.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여기 있고 아직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맞서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죠. 어제는 우리가 항상 그녀를 위해 유지해줬던 신용카드를 거절했어요. 지훈이와 자신이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충격이었겠네요. 당혹스러웠어요. 윤 여사가 인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규칙을 다시 쓴 것 같았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마지막 모금을 마셨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아니에요, 윤 여사님. 돈보다 더 오래된 가치들이죠. 독립, 자급자족, 성실함. 윤 여사는 잠시 침묵하며 제 말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차이점은 우리 중 일부는 상황에 의해 그 조건하에 의문을 품도록 강요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가 그들을 강요할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녀가 약간의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마치 갑자기 블랙카드를 가진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소박한 어머니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윤 여사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은주 씨,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철학적인 성찰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비록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의 대화를 더 즐겼지만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수진이와 더 나아가 지훈이와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은 지금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녀가 목소리에 원망 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당신의 관점을 존중해요. 윤 여사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 딸 사이의 중재자가 될 관심이 없어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했습니다. 조언입니다. 수진이의 말을 들으세요. 당신의 대답을 계획하지 않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정말로 들으세요. 재정적 후원자가 아니라 사회적 설계자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윤 여사는 제 말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변화에 덜 수용적이에요. 최 회장님은 자신만의 여정을 거쳐야 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새로운 관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를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어요. 윤 여사는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지불했습니다. 호텔을 나올 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은주 씨,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당신은 언젠가 제가 그날 밤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윤 여사님. 그건 과정이에요. 인정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후회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변화로 굳어지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렇다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지훈이는 저를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식사라고 그가 장담했습니다. 그와 수진이 그리고 저 단 3명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파트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화려했던 가구들 중 일부가 사라지고 더 단순하고 기능적인 것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에 비싼 추상화로 장식되었던 벽에는 이제 개인적인 사진과 소박한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꾸미고 있어요. 수진이가 제 시선을 알아채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많은 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집밥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급 도자기가 아닌 평범한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식사 동안 우리는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뉴스, 어린 시절의 추억. 우리 사이에 비밀의 긴장감이 없으니 대화는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스러움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지훈이는 저를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밤은 온화했고 가벼운 바람과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투가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최 회장님 회사에서 승진을 거절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역 본부장으로 올려줄 거라던 그 승진 말이야? 바로 그거요. 그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을 했어요. 사직서를 냈어요. 지훈아, 제가 외쳤습니다. 그 일은 너한테 중요했잖아. 그는 그 결정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믿었을 때는 중요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 저는 최 회장님의 영향력 없이는 그 자리에 결코 오를 수 없었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하다니.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가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이미 새 직장을 구했어요. 더 작은 곳이고 초봉도 낮지만 아무도 제 장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회사예요. 거기서는 오직 제 실력만으로 승진하거나 못하거나 할 거예요. 저는 새로운 감탄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정에 필요한 용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가장 먼저 지지해준 사람이 수진이었어요. 그가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작은 아파트에서 덜 사치스럽게 사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수진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폭로의 밤에서 더 많은 것을 흡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돈댁은 지훈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최 회장님은 물론 분노하셨죠. 제가 배은망덕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죽고 못 살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 여사님은 노력하고 계세요. 일요일에 점심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평소에 과시 없이 우리 넷만요. 그거 놀랍네. 제가 최근 윤 여사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련 있으세요? 지훈이가 언제나처럼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윤 여사님과 내가 깨달음을 주는 대화를 나눴다고 해두자.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그녀에게서 오는 거야. 수진이가 베란다로 와서 세라믹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아마도 선물했을 고급 도자기 컵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녀가 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지훈이가 일요일 점심에 대해 말해줬어. 수진이가 지훈이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하세요. 이상해요. 아무것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뭘 하라거나 어떻게 입으라거나 어디 가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으로 제 말을 정말로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충분한 동기가 있다면 말이야. 그리고 때로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기초를 흔들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작은 지진이 필요하죠.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밤과 커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새로운 정직함을 음미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모든 연극, 수진이 부모님과 저녁 식사하러 가셨을 때 가난한 척 하신 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충동적이었어. 네가 전화로 사용했던 그 소박하다는 단어에 대한 반응이었지. 마치 내가 설명되고 정당화되어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 지훈이가 부끄러운 듯 눈을 내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보호 본능이었어. 아마도 내 삶의 일부가 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죠. 수진이가 쓴 웃음 없이 단지 사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실패했지.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해. 수진이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 밤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밀의 무게가 거쳤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최진석 회장이 접수처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놀라서 저는 그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고 제 사무실에 나타났지만 평소에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망설임, 취약성이었죠. 김 전무님. 그가 공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제가 제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자리에 앉으며 제 넓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신중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아함으로 장식된 임원실에 잠시 감명받은 듯 보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무엇을 예상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더 화려한 무언가를요. 아마도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된 후에 여기가 당신의 진짜 지위를 보여주는 곳일 거라고 상상했나 봅니다. 제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는 제 업무 공간입니다. 최 회장님. 기능적이고 전문적이며 편안하도록 설계되었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장식을 논의하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겠죠? 제가 지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동의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왔습니다. 첫째,
그 저녁 식사에서 제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정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 회장은 사과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분명히 불편해하며 망설였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요? 제가 진심으로 놀라며 반복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가 목소리에 쓴맛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죠. 네, 그가 말해줬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것은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주에 다른 3명의 부장도 사직했습니다. 모두 회사 리더십과의 철학적 차이를 이유로 들었죠. 흥미롭네요. 최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에게서 나온 놀랍도록 인간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당신은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고 실력으로 승진했으며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명령을 내리고 의심 없이 복종받는 데 익숙했던 부동산 거물 최진석이 그의 리더십 스타일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최 회장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은 두려움이나 위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위협 없이, 조종 없이 돈을 강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통제를 유지합니까? 제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습니다. 당신의 직원들을 착취할 자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폭로의 밤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최 회장은 제 사무실의 반정기적인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대화는 점차 리더십,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적 가치에 대한 진솔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났던 상황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 대화 중에 인정했습니다. 인생은 흥미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도 바뀌었지만 더 미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다시 연결되려는 그녀의 초기 시도는 서툴렀고 때때로 통제와 판단의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녀의 노력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사건.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을 그렇게 부르기로 한 지 약 4개월 후 일요일. 저는 최 회장 댁 점심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약간의 망설임 끝에 수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심 식사는 공식적인 식당이 아니라 햇살 가득한 뒤뜰 베란다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은 우아하게 차려졌지만 제가 그 집의 기준이라고 상상했던 과시는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직접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녀가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다고 약간의 수줍은 자부심을 담아 인정한 집밥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전통을 다시 발견하고 있어요. 윤 여사가 음식에 대해 제가 언급했을 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요리를 하시곤 했어요. 수진이가 가족 레시피에 대해 물어볼 때까지 완전히 잊고 있었죠. 점심 식사 동안 저는 최 회장이 지훈이에게 이전에 선심 쓰는 태도가 아니라 그의 새 직장, 그의 아이디어, 미래 계획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라는 암시적인 언급도, 그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디저트 후 남자들이 지훈이가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윤 여사는 저를 정원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잘 가꾸어진 장미 덤불 사이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네요.
무엇에 대해서요? 그날 밤에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게 정확히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고 제 아들이 누구와 얽히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도요,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그건 필요한 각성이었어요.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 필요했죠. 저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신중하지만 비싼 보석, 우아한 드레스. 외적으로는 윤 여사는 여전히 세련된 사교계 명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찰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재평가 과정이요. 윤 여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끔찍했죠. 처음에는 저는 당신에게, 수진이에게, 세상에게 분노했어요. 배신당하고, 노출되고, 굴욕당했다고 느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제가 제 아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웨이터, 가사도우미, 운전기사들. 제가 자동으로 외모, 그들이 모는 차, 그들이 사는 동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식. 그녀는 특히 예쁜 장미 앞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꽃잎을 만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항상 그랬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는 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모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저 또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가치들을 강화하고 실체보다 지위를, 연결보다 감동을 우선시하는 수천 개의 작은 일상적인 결정들을요. 그녀의 정직함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생각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어하지만 우리 자신과 수진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 여사는 멈춰서서 진정한 호기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주 씨,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나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생각하면 세상에 당신이 이룬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요?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고, 저 자신도 수년간 여러 번 고민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랬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집, 가장 호화로운 차, 가장 좋은 옷을 사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마도 제 자신에게 제가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막았나요? 저는 진정한 답, 쉬운 답뿐만이 아닌 답을 찾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부는 재정적 실용주의였죠. 가난하게 자라면서 저축, 투자, 미래 계획의 가치를 배웠어요. 일부는 돈이 있기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 그 사람이 은행 계좌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소중하다는 인식이었죠. 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요?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특권의 삶, 돈이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들을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정 가치를 가르치려는 제 욕망이 실제로는 그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죠. 무엇이 당신을 반대로 확신시켰나요? 그가 어떤 남자가 되었는지를 보면서요.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근면하고 친절하고 현실적인 사람. 지위가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윤 여사는 지훈이와 수진이가
활기차게 대화하는 베란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훌륭하게 키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딸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조건화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베란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을 때 저는 이상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아직 아물고 있는 상처, 버려지고 있는 패턴, 망설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진정성, 지위, 가식, 사회적 기대에 가면 없이 보여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아파트에서 가진 조촐한 저녁 식사에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어떤 직업적 성공이나 재정적 성취를 초월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거 알아요. 수진이가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라면 어머님 이름을 따서 은주라고 짓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광일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손녀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지훈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없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 없이. 그날 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작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가족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던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에서 시작된 비범한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 자신으로 나타났다면, 제 진짜 재정 상태를 밝혔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최 회장과 윤 여사는 저를 피상적인 정중함으로 대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생일에 비싼 선물을 교환하고 사교 행사에 참석하며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사진을 위해 모두 미소 짓는 가족 화목의 외관을 유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적나라한 진실의 순간을 통해 찾아온 성장, 자기 발견, 진정한 연결의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약간의 연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제 흠잡을 데 없는 임원복을 보관해둔 옷장을 지나쳤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걸려있는 그날 밤 제가 입었던 낡은 회색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겪었던 굴욕의 기억이 아니라 비싼 실크로 장식되었든 색이 바렛면으로 장식되었든 세상에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용기의 상기물로 간직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구가 되는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우리가 사랑하고 도전하고 더 나아지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가 제가 지훈이를 키웠던 세상과는 매우 다른 세상에서 자라면서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과 같은 교훈, 즉 우리의 가치는 결코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내용에 있다는 것, 진정한 분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위안이 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임원도 부유한 여자도 아닌 단지 김은주, 마침내 변명 없이, 위장 없이, 비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평화를 찾은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진짜 정체를 밝혔을 때였나요? 수진이 부모님이 저를 제 아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이었을까요?